이병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해는 전시를 언제쯤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나중에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지만 올해 전시는 10월 중순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전시가 끝난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물처럼 흘러서 어느새 다음 전시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다른 준비보다는 전시에 올릴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를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화가들은 각자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유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채로만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화나 수채화에 비해서는 비교적 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아크릴 물감처럼 여러 단점을 보완한 재료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재료들은 각각 특징과 장단점들이 있어서 작가들은 자신의 성향이나 취향에 맞게 재료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한 가지 재료에 꽂혀서 그 재료만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여러 재료를 사용해 보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지향점과 근접한 재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재료는 처음 사용할 때부터 손에 착 붙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수월하게 그려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일정한 정도의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손에 익을 만큼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재료가 나에게 어울리는지 모든 재료를 사용해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폭넓은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재료는 단연 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오랜 역사를 가진 재료인데다가 많은 작가들이 걸작을 남긴 재료이다 보니 그만큼 대중에게도 친숙한 재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화의 형식으로서의 역사는 훨씬 길지만 체계화된 것은 15세기에 들어서입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이 주로 사용하면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고 그 이후로 서양미술에서는 가장 주요한 재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유화물감은 다양한 물질에서 얻은 안료를 기름을 매질로 섞어서 만든 재료입니다. 부드럽고 풍부한 색감과 고급스러운 표면 질감이 너무나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느리게 건조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건조 전후의 다양한 기법들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 전에는 밑색과 덧색을 부드럽게 섞이게 만들거나 다양한 터치들을 연출하고 건조 후에는 밑색의 방해를 받지 않고 덧칠을 얹어서 선명한 터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존성이라든지 다양성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몇몇 단점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아니라면 다소 꺼려지는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보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해서 작업을 시작하려면 일을 좀 크게 벌려야 합니다. 일단 캔버스에 부피도 있고 물감이며 팔레트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사용하는 붓도 엄청 많아야 합니다. 기름통도 그렇고 붓을 빨아야 하는 세척통도 필요합니다. 실수로라도 옷에 묻으면 아주 낭패라서 작업복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냄새가 좀 있는 편이라서 보통 가정집에서는 가볍게 접근하기에는 다른 식구들의 눈치가 엄청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화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00년대 중반에 아크릴 물감이라는 게 나온 이후로 기존의 작가들도 그렇고 새로 등장하는 작가들도 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기름 대신에 합성수지를 매질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유화하고는 다르게 캔버스 이외의 유리나 벽, 나무 같은 다양한 곳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실험적입니다. 미디움이 발전하면서 다소 건조를 늦춰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빠르게 건조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화처럼 불투명하게 덧칠을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화에 비해서 발색이 아주 가벼운 편입니다. 뭔가 쨍하는 색감이 있어서 강렬한 느낌은 있지만 얄팍한 느낌이 싫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재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